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산업시대 이후에 각국은 어떠한 경제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명운이 갈렸습니다. 잘못된 경제학을 선택한 나라들은 수십 년간 고통과 위기를 겪고 후진화되었고, 올바른 시대적 상황에 대항한 경제학을 선택한 나라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 상황과 대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경제학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물론 각국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경제학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경제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경제학을 둘러싸고 두 진영이 충돌하였을 때 많은 나라들은 사회주의 경제학을 선택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학이 과연 어떠한 폐해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위기를 만들어낼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경제학을 선택했던 나라들은 결국 70년간 고통과 위기를 겪은 끝에 시장주의 경제학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잘 못 봐왔던 것일까요? 사회주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배제하고 가격 기능을 배제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생산 수급을 통제하는 그러한 경제체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수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시대적으로 어떻게 지금 산업구조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선택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로 군사 전략에 필요한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적으로 각종 자원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위한 각종 생필품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데는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생필품이 부족한 많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국내 분업화를 모두 직접 통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만 만들 경우에도 그곳에는 고무가 들어가고 습균이 들어가고 나무가 들어가고 수많은 것들이 피적절하게 공급하고 분업화 체인이 올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부가 한 곳이라도 제대로 수급을 못 맞춘다면 이 전체가 마비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국내의 그런 생산 분업화를 정부가 통제하는 이 기능이 곳곳에서 마비되었고, 한 가지만 마비되면 결국 국내 분업화가 전면적으로 마비되면서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국내 농업 생산, 아주 단순한 농업 생산의 수급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필요한 식량이 필요한 곳을 가지 못하고 곳곳에 굶주림이 확산되면서 결국 사회주의 경제는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결국 대위기 속에 몰락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케인지언 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소비력을 확대하고 또한 노조들을 육성하면서 이런 자본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체제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케인지언 중심의 좌파 정치권이 소구에서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줄줄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했으며, 유럽에서도 버스컬리즘에 기반한 좌파들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며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케인지언 경제학이 결국 오랫동안 지속되가 결국 문제를 유발하면서 다시 새로운 경제학 전쟁이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케인지언 경제학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또한 공공부문을 크게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방식이 계속되자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은 정부에 기대서 안온하게 살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기민하게 변해서 옮겨가려 하기보다 기존의 구산업에 눌러앉아서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기대서 버티게 되었고, 경제 전반의 비효율과 폐해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공공부문에서는 부실과 비효율이 마치 사회주의 경제와 비슷하게 확대되었고, 이런 부실과 부채를 정부가 감당하기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더구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었고, 복지위기, 재정위기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정부의 비효율과 폐해를 최대한 줄이고 시장 기능의 역동성을 살려서 재정위기와 복지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주의 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대처 수정이 앞장서서 노조에 기대고 큰 정부 부분에 기대고 복지 확대에 기대서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구산업과 일자리에서 눌러앉아서 버티려 하는 구체제와의 전쟁에 나섰고, 정부에 기대서 버티는 안이한 체제를
경제를 바꾸고 시장 기능을 살려서 그 역동성을 살려서 새로운 신산업과 일자리를 크게 늘려서 이러한 정체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 위기와 복지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또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서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조는 유럽의 좌파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많은 좌파들이 제3의 길이나 생산적 복지를 내걸고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크게 확대하고 접목하는 그런 변화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80년대 들어서 새로운 경제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새로운 각국의 장기 침체, 일자리 위기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이후부터는 새로운 경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화 혁명에 이어서 개방화 혁명, 글로벌화 혁명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각국 경제 주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소비하고 고용하고 투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글로벌 소비, 글로벌 투자, 글로벌 고용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각국의 경제 주체들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각국에는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 확산되면서 소수의 최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대거 몰락하게 되었으며 양극화가 모든 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각국에는 신흥국들의 초조인 상품과 노동자와 기업들의 공세가 전면화되면서 대거 위기를 맞이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는 저임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또한 첨단 산업에까지 전면적으로 이런 공세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하고 저임 비정규직과 한계 기업이 양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각국의 투자 자본이 이제 세계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뛰어난 투자처를 찾아서 옮겨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투자 경쟁력이 뒤처지고 투자 비용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투자나 고용이 바깥으로 이탈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선진국에는 장기적인 침체와 고용위기가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정보화 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확산되고 새로운 신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술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세계 산업과 일자리가 계속 빠르게 바뀌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경제 상황을 맞이해서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이런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각국의 장기 침체, 일자리 위기, 간극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시장주의 경제학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 기능에 맡기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경쟁력이 뒤처진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 투자 경쟁력이 이런 신흥국들과 비슷해질 때까지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탈하고 고용이 이탈하고 위기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시장 기능에 맡기면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시장의 역동성을 통해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다시 회복한다는 그러한 시장주의 경제학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갖고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경제학을 선택하느냐 기로에 서게 되었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향후 그 나라의 수십 년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각국은 세 가지 경제학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무한 재정 확장 정책, 또한 그 무한 금융 확장 정책으로 이러한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양적 완화 또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무한 돈을 풀어서 이런 위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주의, 구구주의, 보호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외부의 대공세를 피하고 국내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 많은 선진국들은 국내의 산업과 기업과 노동자들의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기민하게 높이고 또한 세계 산업의 빠른 속도보다 더 기민하게 이들을 신산업으로 계속 이전시켜서 최대한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 속에서 살아남게 만들어서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와 복지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대응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경제학을 선택한 나라들이 살아남고 어느 경제학을 선택한 나라들이 몰락하게 될까요?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한 나라들, 즉 무한 양적 완화 또는 제로금리 정책 선택한 나라들이나 국가주의, 극우주의, 보호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시장주의 경제 전략으로 대응하는 그런 나라들만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며 21세기는 이러한 나라들이 살아남아 주도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세 번째 이 글로벌 시장주의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또한 자원도 없고 수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워낙 개방경제인데다가 글로벌 경제 활동이 크게 확산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시장주의 전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같이 자국의 시장 규모가 큰 나라의 경우에 보호주의나 국가주의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같이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나라는 국가주의나 보호주의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서구의 기축통화국들 같이 무한 양적 완화, 제로금리나 재정지출 확장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그랬다가는 국가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고 재정위기,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회복할 수 없는 대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 세 번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경제학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좌우 정치권은 두 번씩 정권을 이어가면서 시장주의 경제 정책과 케인지안 경제학으로 대응한 결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정부가 새롭게 집권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재정주도 성장 등 케인지안 무한 재정지출 확장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결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국내 수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이제는 신산업으로 기민하게 옮겨가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해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최대한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정부의 각종 재정 지출에 기대서 구산업 일자리에 눌러앉아서 버티려 하면서 온 사회가 부실과 부채로 가득 차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신국들의 글로벌 대공세가 확산되고 이웃 중국의 첨단 산업 대공세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국내의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양산되고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오로지 돈을 풀어서 이러한 것을 대응할 경우 어떻게 될지가 자명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개혁이나 새로운 혁신으로 나서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서 좀비 기업들이 생명줄을 유지하며 버티고 수많은 부채를 양산하면서 국가 전체를 부실과 부채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케인지안 경제학에 기반해서 국내의 소비력 확대에 추진하면서 수많은 부채를 양산하며 버티는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방식을 계속 해온 결과 부채도 커지면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합치면 4,200조를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도 이제는 최대한 확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지출이 무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지출은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이러한 정부 지원에 기대서 부산업과 일자리에 눌러앉아서 버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음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켜서 국가를 더욱 위기로 내몰고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에서 더욱 많은 경제주들이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유발함으로써 경제 위기와 복지 위기, 재정 위기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정부는 잘못된 경제학을 선택해서 국가를 수십 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권도 기존의 시장주의 경제학,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서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시장주의 경제학으로 대응해 왔지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집권 기간 중 장기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를 심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수의 경제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이걸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좌파의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을 따라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무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좌파 문정부가 재정지출 확장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만 유발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좌우 정치권의 대응 방식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위기가 심화되고 머지않아서 대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주의 경제학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주의 경제학으로 전하는 많은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 11만 불을 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의 경우 7, 8만 불에 지금 달하고 있고 룩셈부르크는 11만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룩셈부르크는 기본적으로 아르셀로미탈이라는 철광회사, 글로벌 기업이 국가 GDP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은 곧 국내 소비 수요가 아니라 세계 소비 수요를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소비 수요를 활용해서 이 글로벌 기업이 무한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내 첨단 산업과 일자리를 크게 확대하고 또한 그 국내 복지 재원을 크게 확충하면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시대의 아일랜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같은 사례들은 공통적인 것이 글로벌 소비 수요, 글로벌 투자 자본, 글로벌 일자리를 활용해서 성장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국가시장 시대에는 국내 소비력, 국내 일자리, 국내 투자 자본을 이용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내 투자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서 글로벌 투자 자본이 최대한 모여들게 하고 특히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대거 몰려들게 해서 국내의 기술력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의 역량을 더욱 키우면서 그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프라, 글로벌 클러스터, 글로벌 기술 소싱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소싱 교육체제, 또한 세계 산업 변화에 긴밀하게 매칭한 글로벌 시장 매칭형 재교육 체제, 이런 것들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시장의 무한 속도전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살아남게 해야 복지 수혜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제한된 세계 수요를 하여서 제한된 복지 재원 가지고도 이들에게 집중적인 복지를 확대해서 국가 전체의 복지 수단을 최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양극화 해결 방식이자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러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쓰는 나라들은 크게 성장하면서 복지와 성장을 더욱 늘리고 있는 반면에 과거의 방식을 쓰고 과거의 케인즈원 정책이나 과거의 시장주의 정책을 쓴 나라들은 더욱 위기가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대위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21세기에는 이러한 신글로벌 시장주의 경제학에 입각한 신경제학 정책을 취재하는 나라들이 새로운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시장주의 신경제학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기존의 문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이 보수의 경제정책을 이러한 신경제학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복지나 성장은 유지될 수 없고 고통받는 대중들을 살리고 국가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어떠한 경제학을 선택했을까요? 북한은 그 두 번째 국가주의, 보호주의라는 그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일부는 중국 시장과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급자족적 경제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으로 대응할 경우 북한은 국내에 뒤처져 있는 수많은 구산업들과 일자리들, 노동자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히 뒤처진 후진화된 경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에 예속된 그 하청기지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에는 시대적 변화에 잘못 대응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데 이어서 21세기에 올바른 경제학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경제학을 선택함으로써 또다시 이번에는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글로벌 시장주의 전략으로 전환하고 대응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사실 북한이 벤치마킹할 최고의 모델은 스웨덴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식 모델도 전형적인 글로벌 시장주의 모델입니다. 스웨덴 경제는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첨단 산업 수출을 통해서 국내 성장을 뒷받침하고 수많은 첨단 산업 일들을 제공하는 한편 계속 첨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가의 혁신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성장 과일을 국내에 분배함으로써 고도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이러한 스웨덴식 모델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남북한 모두 21세기에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주의 경제학을 선택하고 새로운 변화에 나서야
생존이 가능하고 성장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세기에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뒤처져서 일제히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새로운 경제학으로 새롭게 전환하지 못하고 뒤처질 경우에 또다시 새로운 예속과 식민과 후진의 고통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경제학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서 이러한 글로벌 시장주의 경제학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며 새로운 21세기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경학적 위치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 상위를 연계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잘 활용해서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과 기술과 벤처들을 모아서 글로벌 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진정한 아시아의 경제협력 중심지 또는 국제정치 중심지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생존의 길이자 21세기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며 양극화를 해결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만 불 이상 8만 불 이상의 최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아시아 시대의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